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화창한 봄 날씨와 함께 저희 돌직구쇼 세 주 한 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간부 탈북, 공포 통치가 두려웠다. 북한의 최고 지배 권력 기관인 노동당의 중간급 간부가 김정은의 공포 통치에 두려움을 느껴 탈북한 뒤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중간급 간부가 한국행을 택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광주 금남로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 시민이 뿌린 물 세례를 받은 채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김무성 대표 어제 5.18 전야제 참석 끝까지 못하고 결국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기사로 이동합니다. 자, 북한에서 마약 제조, 반북 인사 암살 시도했던 누굴까요? 한국인 3명입니다. 한국인 3명이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반북 인사 암살까지 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인데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떤 문구? 소득 대체율 50% 인상 필요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 이 50% 인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야당의 입장이 묘하게 바뀌면서 과연 이 공무원연금 개혁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인데요. 검찰 회유 시도 관여 의혹 녹취록 있는데 결국 홍준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이 배포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홍 지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자, 서울신문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물벼락 맞는 사진 조금 전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역시 광주에서 다가오지 마라, 광주 시민의 저지 시위에 가로막힌 사진도 실렸습니다. 5.18 전야제 행사에서 여야 대표 모두 불청객이 된 사연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앙일보입니다. 자, 중앙일보 35면 만평입니다. 박용석 만평인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깃발이 휘날리는데 문재인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뒤에 김무성 대표가 연금개혁이라는 부채를 휘두르면서 고마 가자 라고 말하고 있는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문재인 대표의 심정을 만평으로 그렸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북한 노동신문 오늘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오늘자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상당히 기분 나쁜 기사가 실렸습니다. 악취 풍기는 악담질에 이골이 난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라는 북한 노동신문의 굉장히 기분 나쁜 기사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에 망조가 빗긴다 했다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폄하하는 여성 비하적인 그런 막말들을 오늘 북한 노동신문이 싣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우리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의 공포 통치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리포트는요, 광주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여야 대표들의 기사 저희가 상세하게 취재했습니다. 한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김 대표가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성난 시민들이 물병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을 앉아주시고 김무성은 나가주세요. 결국 김 대표는 입장한 지 10여 분 만에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문 대표도 일부 시민들로부터 4.29 재보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항의 구호 등 야유 세례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와 문 대표는 조금 늦은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현장에서 두 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행사에선 두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에서의 재청을 불허했지만 여야 두 대표 모두 재창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함께 보시죠. 환영받지 못한 여야 대표.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이런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물세를 맞았고요. 문재인 대표 다가오지 마라. 이 X 시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문전막대 당했습니다. 어제 박윤진 전 대변인, 네. 야당의 문재인 대표도 안방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광주 민심을 얻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문재인 대표가 했는데요. 예. 지금 당이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패배, 무엇 하나 제대로 지금 정리하지 못한 채로 광주를 다시 찾았는데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쩍 하고 이렇게 X표를 긋고 있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시민의 반응 앞에서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주먹밥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안영환 전 의원. 김무성 대표가 물세례를 맞았는데 이정현 의원과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 물 뿌린 사람이 광주 시민이 아니다.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물 세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글쎄요, 뭐 그 많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인져서 뭐 광주 시민이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물병 던진 게 광주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심이 광주 시민의 대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느 집회 또 어느 단체 어느 모임이나 과격판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 그런 과격파 일부 정말 극히 일부가 저런 과격한 행동을 했을 걸로 보고요. 사실 광주는 본래 포용의 도시입니다. 무등산이 말해주듯이 무등산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아주 포용하는 큰 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광주 시민들은 그런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비록 광주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다른 정당의 후보 또 대표가 왔을 때 포용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 정신이고 또 5.18 정신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뭐 야유하고 뭘 던지고 하는 그런 분들은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광주 시민의 본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의 행동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사실 5.18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모두가 모여서 5.18 희생자들, 5.18 정신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지하지 않은 정당에 누가 왔다 해서 던지고 나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무성 대표는 뭐 본래 민주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YS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했지만은 과거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투쟁을 했고 거기서 정치를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5.18에 대해서 5.18이 터지자 본인이 대한민국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정치권에 투신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정신을 되새기는 차원에서도 저런 일부 멀직한 사람들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도 어제 야유 세례나 김무성 대표가 물벼락을 맞는 걸 보고 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됐을까 좀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무슨 참석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 반대도 전혀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반대하는 세력도 결국 지지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5.18 민주항쟁 기념을 위해서 간 행사인데 여기에 다른 당이 왔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또 선거에 패배했다고 반대하고 이런 모습이 과연 그 행사의 뜻을 위한 것인가 좀 그런 부분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광주에서 여야 대표 두 분이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도 굉장히 냉대를 받았죠. 예. 그 문재인 대표 어저께 전야제 행사 했었는데 뭐 앉지도 못하고 김무성 대표는 갔지만 앉아 있다가 이제 역시 나갔는데요. 여기서도 뭐 그 행진 시작했었는데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예.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지만은 많은 시민들이 새누리당 이중대는 뭐 각성하라. 새누리당 네. 이중대다. 예, 문재인은 사퇴하라.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구호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호남을 더 이상 팔아먹지 말라.
호남을 더 이상 팔아먹지 마라.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 아까 뭐 김무성 대표에 대한 뭐 폭력행위나 뭐 던지는 거 안 되지만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도 행진을 가로막고 그 어떤 호남 일부 저기 사람들이 싸늘한 인심을 보냈다는 것은 이번에 그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예. 재보선 결과로 반영된 광주 일부의 분명한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민심 예. 이런 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어떤 반대하고는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곳은 이제 열려있는 광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당연히 광장에 나가서 반대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김무성 대표가 물세례에 대해서 본인의 소감을 얘기할 때 참석을 끝까지 못한 것은 유감이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예. 담담하게 태도를 취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냉대와 비판이 뭐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표도 야당의 대표로서 묵묵히 그 말씀을 다 듣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켰던 것은 정치인 여야를 대표하는 두 정치인이 아주 훌륭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서 보면 이물리한 행진곡이 아직 공식 5.18 그 행사 지도공고를 하지 못했는데 그거는 좀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님을 위한 행진곡이 5.18 이 기념식의 공식 노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노래가 이 5.18 행식에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노래가 뭐 예를 들어 민주노총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학부모 집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문벽에 사용되면서 이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정말 이 노래는 5.18 기념식이야말로 5.18 행사의 기념식 노래로는 가장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정부에서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이거를 공식 노래를 하지 않은 것은 좀 낡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침 오늘 마찬가지로, 그 5.18 정부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기념 행사에 이물 위한 행진곡 과연 울려 펴질 때 그 모습이 과연 어떨지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국회에 있을 때 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뭐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님을 위한 행진곡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아는 보편적인 가요가 노래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집회장을 가든지 간에 운동권물 성향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누구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노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무슨 북한의 무슨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됐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못 부르는 이유가 됐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 또 광주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5.18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저는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잠시 후 이 정부 기념식에서 5.18 기념식에서 이물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 모습 저희가 잠시 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친노는 우리가 잘 아는데, 친무는 조금 낯섭니다. 그만큼 친노에 비해 친무는 잘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친문의 한계에 대한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왜 친노는 친문이 되지 못하는가? 달리 말하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친문의 수장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분석 기사입니다. 출력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박용진 전 대변인 예.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가 아니라 뭐 정치 후배나 동료로 여긴다, 문 대표를. 이런 말인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고 도와주고 함께 했었던 여러 동지 그룹 중에 한 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비서일 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일을 책임지고 쭉쭉 끌고 나갔던 역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거죠. 정치적 리더라기보다는 정치 후배다.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로 불리는 많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해찬 의원, 예. 한명숙 전 총리 이런 분들을 볼 때는 이제 초선의 국회의원 여러 가지로 돌봐줘야 하고 네. 조언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를 리더의 어떤 수장의 어떤 말로 듣는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처음 출발을 같이 했던 이른바 원조 친노 그룹 이렇게 예. 얘기해야 될까요? 부산 출신의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리더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일 뿐, 문재인 대표는 친구 혹은 선배, 동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친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계도가 형성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분석이죠. 그래서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후계자, 적자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무현의 적자는 누구냐? 안희정 지사입니까? 문재인 대표입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아니 보시기에. 예. 근데 여러 명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 유시민 전 장관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을 스스로 자임을 했고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민참여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말씀하신 안희정 지사가 있죠. 예. 친노는 이제 뭐 뭐라 그러죠? 패족. 이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패족이라고까지 스스로 선언해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렵게 됐다. 은인자중을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자신의 대표적 발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총리로서 역할을 했었던 이해찬 예. 의원 같은 경우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현역 의원이고 오선의 의원입니다. 이게 아주 뛰어난 소환도 있고 뛰어난 감각도 있는데 이해찬 의원이 실제적으로 이런 친노그룹 전체의 정치적인 예. 역할들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적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표인 건 분명하죠.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 리더라기보다는 동료나 정치 후배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분석이었고 정성희 논설위원께서 보시기에 친노 대표 스타들이 참 많은데 뭐 안희정 지사, 문재인 대표 제가 두 분만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가 적자입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차기 주자로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그러니까 지금 51살이네요. 예. 51살에 51살이 아직 젊고 그 다음에 현직 지사로서의 행정 경륜이 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이광재 의원과 안희정 지사가 뭐 좌 누구 예. 우이정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광재 의원에 대해서는 많이 친노의 어떤 노무현을 떠났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적자로서 이제 안희정 그 지사가 그걸 승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재인 대표의 고민은 그거죠. 본인의 출발이 친노인데 예. 친노를 버려야지 본인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딜레마죠. 예. 친문이 되려면 친노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의 출발을 죽이는 것이니까 이 영원한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2인자로 남아있다는 것이 본인의 그 치명적인 한계죠. 친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친노를 이미지를 죽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친노를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의 그 출발, 예. 본인의 정치적인 출발점을 죽이고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른바 주민등록 초본을 말소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자,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표. 친문 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2인자 이미지의 한계다. 박용진 대변인. 예. 아무래도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김기춘 비서실장 예를 들면서 기춘 대원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이 정무적인 판단들을 다 합니다. 예. 개입합니다. 인사 문제 다 개입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의 장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의 역할, 최종 책임의 역할, 고독한 결단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워낙 카리스마 만빵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부족하는 비서실장은 상당히 그러니까 조용한 스타일, 예. 그림자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비서실장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2인자 그림자 어떻게 떨칠 거냐. 신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과 엘 고어 부통령의 관계. 워낙 빌 클린턴이 마지막까지 인기가 좋았고 훌륭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했었던 엘 고어가 빌 클린턴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 기간 내내 엄청 고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2인자의 그 그늘을 벗어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배승미 변호사님.
저도 지금 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친노와의 어떤 결별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사실은 친노 지지자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그런 논리적인 구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는 아직도 10년 전에 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예. 거기다가 젊은 지지자들도 결국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변했고 그 투표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국민들은 결국 그 선거할 때는 개인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후계자를 뽑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감각도 없고 국민들한테 어떤 모습도 혁신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도 계속 나오는 것이 본인의 개인 노력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는 전 뭐 개인적으로 사실 한 특정 정치를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 친구 아닙니까? 수십 년 친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할 겁니다.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람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지금 당 대표라는 옷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해서 굉장히 버거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인데 현재 그동안 이분은 자기 스스로 기획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잠시 나왔었지만 청와대 그러니까 그동안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변호사만 했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거의 개인이 하는 일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청와대 수석이 됐습니다. 친구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예.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했습니다.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보고 위기 돌파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본인이 조직의 수장이 돼봤습니다. 수장이 되는데 야당이 보통 야당입니까? 대한민국 야당이 정말 팔로우십이 없는 야당입니다. 리더십 인정하지 않는 야당입니다. 그런 정당의 수장이 됐습니다. 위기 돌파 능력이 이제 검증되는데 그 검증도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자기 일생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능력을 시험 받는 데 올랐습니다. 초선 의원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될 때는 추대형이었죠. 거의 추대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됐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상을 차려가지고 먹고 청소까지 한 게 아니라 남이 사려준 창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당대표도 속된 말로 친노 그룹에서 상을 차려서 만들어줬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 돌파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설거지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 본인도 상당히 버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본인의 그 능력 향상, 위기, 문제 해결 능력을 본인 스스로 쌓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했지만 노무현의 이미지를 빨리 벗어던지지 않는 이상 힘들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요. 본인이 그걸 벗어던지기 위해서 중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중도노서 가려고 했더니 또 친노 그룹에서는 왜 우리가 뽑아줬는데 너 왜 중간으로 가? 너빠들이 발을 잡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표의 태생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친문이 되지 못하는 친노, 리더가 아니라 정치 후배 동료를 생각한다. 2인자 이미지 한계다. 정무 감각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이유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과 연관돼서 이 여론조사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 짤막하게 하나 실렸는데 광주 지역에서, 호남 지역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1위, 2위, 3위, 4위에 등재된 이름을 보면 다소 놀랄 부분이 있습니다. 1위는 문재인 대표도 안철수 의원도 박원순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전남 강진 흙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깜짝 1위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3위로는 문재인 대표, 4위에는 안철수 의원, 이렇게 지금 등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사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박영진 대변인. 재밌는 기사. 오늘이 문재인 대표의 취임 100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50일 기자 간담회에서 쑥과 마늘을 50일 더 먹어야 사람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쑥과 마늘은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럼?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먹어야 된다. 거의 삶아서 먹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 재밌는 또 기사도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표와 관련한 이제 트윗에서의 언급량, 이걸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SNS 언급량을 분석하고서 보니까 친노라고 하는 연관어가 껑충 올라가 있고, 그리고 자주 언급된 곳이 광주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SNS에서 문재인 그리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된 것이 친노와 광주인데요. 이 지역적인 광주 그리고 호남 정서를 이번에 이 여론조사에서 파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1등이 근데 손학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손학규 정치를 지사가 은퇴하신 예. 분이 무슨 예. 1위를 하고, 근데 호남 지역의 뭐 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긴 건지 싶어서 예. 의미가 손학규 있습니다. 지사가 굳이 강진을 택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유배지를 선택한 겁니다. 예. 스스로가 선택했는데 그곳이 강진이었다. 정말 서울서 먼 곳입니다. 천리길이죠. 과거에는 이제 춘천에 들어가서 닭을 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굳이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호남은 대권 주자가 없습니다. 호남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진에 있으면서 많은 호남 사람들은 소문이 소리소문이 가거든요. 야, 손학규가 광진에 있다더라. 강진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예. 그래서 호남에 와 있어? 친근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다시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은 본인이 강진을 스스로 정한 유배지로 택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손학규 지사가 사실 거부감이 없는 인물입니다. 또 거부감이 없던 만큼 절대적 지지자도 없습니다. 예. 그게 오늘의 손학규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강진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절대적 지지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거부감도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야말로 급거 대선 주자 1위로 부상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에서 러브콜을 받는 손학규 전 대표. 그런데 공교롭게 어제 5.18 기념식에서 거부를 받았던 문재인 대표. 이 두 명을 나란히 놓고 신문 기사 제목을 하나 쓴다면 정승희 의원님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문 닫고 손 흔들다. 네, 역시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무 감각의 부재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무 감각이라고 얘기하면 손학규 저기가 의원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인이 여기서 보는 거는 사람들은 그 광주 민심은 버린 사람을 정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택한 것이거든요. 자기 모습의 선거에 대해서 패배한 거에 책임을 지고 예. 아예 은퇴한 사람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은 버릴 때 버린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정도로 어떤 자기 책임을 지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재보선의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도 본인의 책임보다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경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문재인 대표가 오늘이 100일째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100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한 2, 3년 정도 된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예. 책임질 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바로 아까 말한 정무 감각의 부재이고 오히려 본인이 책임질 때 던진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평가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중앙일보가 이 심층 분석 문재인 대표 100일 이렇게 하면서요. 특집 기사로 쓴 것 중에 하나가 야당 출입 기자들이 모아놓고 한번 뚝 짚어봤답니다. 정무 감각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뼈 아파야 될 5가지 예. 했는데요. 호남 민심 달랠 천정백 카드를 묵살했다. 이거 버렸다. 내쳤다. 예. 그 결과로 이제 4대0 이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면 논란 관련돼서 이거 법무부 소관입니다라고 떠넘겼다. 예. 세 번째로 의원 정원 400으로 늘리자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장난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기자들 질문 불쾌하다고 버럭 화를 낸 바가 있다. 예. 이 얘기는 저는 잘 몰라서 봤는데 뭐 그런 바가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비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방문했을 때 예.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 저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부분이 뼈 아픈 건 김무성 대표 저는 이렇게 여당 대표 띄워줍니다. 아까 보니까 야당 대표 상당히 이렇게 하시는데 김무성 띄워줄만 하면 띄워주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자, 띄우겠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도 이런 분란이 최고위원회 자리에 있었어요. 예. 김태호 최고위원이 막 그 협상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면전에다 그랬죠. 딱 면전에 대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다시 가져와서 김무성 대표가 상황을 쭉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몰랐단 말이냐. 내가 다 얘기하지 않았냐. 뭘 좀 알고 얘기하라. 그냥 버럭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잠잠해졌어요. 면박을 줘버렸죠. 예, 그리고 예.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기자들이 다 나가고 비공개에서요. 그 협상 과정 전체를 본인이 스스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야당 대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을 하고 저지를 하고 했었으면
해프닝으로 끝났을 일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읍참 마속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던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 부분이 좀 아쉽다. 똑같은 해프닝을 해프닝으로 끝낼 수냐, 아니면은 잠재우지 못하고 큰 사태로 번지게 하느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박용진 대변인의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한국의 마약상들이 북한과 손잡고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특정 인물을 암살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 우리 국정원이 수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기사를 서완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택배기사 62살 김모 씨 등 3명이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처음 접촉한 것은 지난 1998년. 대남공작원 장모 씨는 필로폰 생산 기술이 있다는 김 씨 일당에게 필로폰 제조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대남공작기구와 필로폰을 생산, 유통할 방안이 마땅치 않던 김 씨 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김 씨 일당은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서 구해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화학약품 등 원료는 국내에서 조달해 부산에서 나진으로 가는 화물선에 실어보냈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목적의 화물선을 필로폰 원료 운송 방편으로 악용한 겁니다. 김 씨 일당은 중국 단둥에서 입국해 남파공작원 파견기지로 알려진 황해북도 사리원 연락소로 갔습니다. 김 씨 일당이 북한에서 만든 필로폰은 70kg, 소매 기준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김 씨 일당은 생산량의 절반인 35kg을 중국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측이 확보한 나머지 필로폰 35kg이 어디서 어떻게 팔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외화를 벌려고 필로폰을 제조했다는 정보는 많았으나 북한 대남공작 조직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한환입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검찰이 아주 훌륭한 수사를 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60대 김 씨를 포함한 남한의 마약 상들 3명이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이 제공한 안전한 장소에서 수백억 원치의 마약을 제조했는데, 문제는 그 뒤로부터 북한 정찰 총국에서 특정 인사, 북한에 반대하는 특정 인사를 암살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암살 준비 계획에 돌입했다. 그것도 남한 땅에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정성희 논설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가장 핫한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제 발생 시기를 봐야 되는데 2000년입니다. 2000년이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요. 개성공단이 우리가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개성공단 하기 전에 그 지하에서 남북 경협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웃지 못할 경협이네요. 웃지 못할 그런 사건인데요. 2000년에 이 세 사람이 마약상 세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영화 같은데요. 예, 중국에서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가서 이 제조한 곳은 어디냐? 황해도 사리원입니다. 황해도면 우리랑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와가지고 공장을 차려놓고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북한 정찰 총국에서 비밀스러운 공장을 북한 땅에 차려준 다음에 북한으로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면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 황해도 사리원까지 갈 때 북한의 보위부가 에스코트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게 해서 황해도 사리원에 가서 필로폰을 이제 70kg, 금액으로 보면 제가 감이 안 되는데 수백억어치라고 그랬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2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마약이네요. 예, 그거를 만들어서 북한 절반을 본인들이 갖고 절반을 유통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사실 만들었죠.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중국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판매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판매는 실패를 했고 나머지는 이제 북한에 남겨놓고 와서 북한은 아마 다른 루트로 유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까지도 참 충격인데 배승희 변호사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놀랍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마약을 만들던 사람들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남한 내에 있는 반북한 인사들을 암살하라. 참 대단한 시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또 죄책감이 없이 또 이런 거를 북한과 같이 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이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만료 2개월 전이라고 해요. 2개월 전에 극적으로 잡아서 공조수사를 통해서 구속 기소를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그 필로폰 제조하는 것을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자 아무 죄책감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보 문제도 가담이 되고 양심 없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나 생각도 들고 예. 좀 범죄자를 좀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좀 자세히 주목해 볼 인물. 북한이 이 마약상들에게 암살하라고 지정한 암살 대상자 2명의 이름이 이번 검찰 수사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작관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두 번째는 탈북자 출신으로 강한 북한의 체제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강철환 씨입니다. 자, 안용환 전 의원. 네. 황장엽 전 비서와 강철환 씨를 북한이 콕 집어서 암살하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저런 시도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에 뭐 이건 전체 제 이 발언 때문에 혹시나 우리 탈북자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 예. 탈북자들이 끼어서 들어오는 북한 고위공작원들이 가끔 적발이 됩니다. 탈북자인 척 북한 간첩들이 그렇죠. 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황장엽 씨 또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주요 우리 탈북 인사들을 정말 위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탈북자들은 대개 우리 경찰관들이 한 명씩 따라다닙니다. 보호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게 이제 우리가 공식 드러났다는 것도 마약 사범들을 활용해서 저런 위해 활동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좀 이야기를 바꿔서 북한의 이제 마약은요. 북한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북한 사람들 마약이 노출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뭐 우스갯소리로 함흥에 가면은 두부집보다 마약 가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어허. 북한 주민들의 마약이 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이 힘드니까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북한 치료제가 약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약이 치료제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이야기하면은 뭐 북한 당국이 굉장히 화내겠습니다만 북한에 매춘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매춘부가 있습니다. 대도시가 매춘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공연히 활동을 합니다. 예. 자본주의의 가장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북한이 지정하는 매춘활동 북한 대도시 있는데 그 매춘부를 통해서도 마약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개마고원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를 하지요. 개마고원 일대에서. 그래서 그것을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 과거 외교관들을 통해서 예. 외교관들 외교 횡령을 하기 때문에 뭐 관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통해서 국제 마약 사범들에 팔려고 해서 마약이 외화벌이 한 수단으로 됐고 그동안 이제 중국에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워낙 심하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요즘 팔로가 차는 상태인데 북한은 마약이 주민들의 워낙 많이 재배를 많이 하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유포되어 있고 그것을 외화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딸리니까 남한의 기술자까지 데려다가 그 마약 필로폰을 제작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오늘 새로운 게 드러난 거죠. 예. 제가 이제 뉴스의 이면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이제 재밌는 게 이게 마약 수사를 하다가 적발을 했을까요? 아니면 공안 수사를 하다가 적발을 했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협력 관계를 유지했네요. 아까 정성일 원소리원께서 뭐 비합법적인 남북 교류 협력이었던 것 같다고 경제 협력이었던 것 같다고 농담도 하셨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하는데 원래의 목적은 마약을 제조 판매하기 위한 이런 협력 관계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뒤에 방금 좀 얘기해 주신 황장엽 황장엽 씨라든지 강철환 씨라든지 이런 그 탈북자들을 위해하라, 암살하라 이런 이제 지령까지 엮였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뭐 그런 건 그런 지령을 수행하기엔 좀 나이들이 많으시네요. 68세. 예? 박모 씨는 68세, 황모 씨는 56세, 뭐 다른 한 분도 60대 중반이시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저 철통 같은 이제 경비에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는 황장엽 씨를 암살하라. 그러면 아마 그 정보 정도를 확인해주는 이런 역할에 제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안 수사에서 시작됐냐, 마약 수사에서 시작됐냐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공안 수사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정원이 아까 안영은 전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탈북자로 위장해서 남한에 잠입한 북한의 정찰 총국의 간첩, 스파이 장모 씨를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장모 씨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국정원에게 다 실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러났고 두 번째에 대한 해답, 과연 연령이 높았는데 암살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요에 대한 해답은 정성희 위원께서 좀 주시죠. 예, 이게 15년 전 사건이라는 걸 한번 다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이분들이 세 사람이에요. 들어간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인데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황정혁이나 강철환 씨, 조선일보 기자였죠. 이 두 사람을 갖다가 암살하기 위한 이런 시도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지령을 받고요.
중국에 10여 차례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금도 4만 달러나 받았어요. 4만 달러 자금을 받았군요. 네, 받아가지고 실제로 감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서 특수부대원 출신이라든가 조직폭력배, 예. 그다음에 청부 살인업자 이런 사람하고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킬러를 고용한 거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동선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정기적으로 북한에 보고를 했던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행 날짜까지 정했던 것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중지됐던 이유는 황장업 씨가 이제 자연사 하기 전이었지만은 우선 자금이 북한에서부터 안 왔습니다. 원래는 성공 자금 1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4만 달러를 받고 이제 받은 데서 그 다음부터 자금이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예. 중지가 됐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받고 했으면 또 황장업 씨와 강철환 씨는 둘러싼 역사는 또 달라졌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이 사람들이 저런 수사는 국정원에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소권은 검찰에 가져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다 잡은 다음에 넘기죠. 검찰에 넘겨줍니다. 그럼 검찰이 추가 수사만 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발표를 할 때 국정원과 검찰이 약간 신경전을 벌입니다. 아, 그래요? 누구 공으로 할 것인가? 국정원은 우리가 다 잡았는데 검찰이 생색내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이제 출입 기자가요.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이 국정원 출입 기자를 같이 합니다. 예. 사건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런 발표를 위해 검찰이 있다면 속으로 약간 섭섭도 하겠죠. 우리가 다 잡았는데 말이야. 생색은 저쪽에서 예. 내고. 원래 음지에서 일하고 그렇죠. 양지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거니까. 요즘 국정원이 대민 활동을 그런 거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요. 자기들도 역할을 한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유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법으로 처벌? 일단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처벌됐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고 예. 하면 간첩지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받고 잠입도 하고 잠입수수 탈출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가보안법 목적 수행 정도로 예. 제공한 정보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기자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그렇군요. 이들이 황장엽 전 비서를 암살하는 수단으로 자동차로 치여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거나 아니면 흉기를 이용해 직접 사살하는 방법까지 논의됐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최근 북한의 노동당 간부가 탈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두려웠다. 사실 방송 기자 때부터 북한 전문 기자 그리고 현직 의원일 때 북한에 있는 백두산의 5만 군대를 루트한 5만 군대 루트를 다 등반한 언젠가 대북 특사 안용환 전 의원님.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탈북을 했는데 그게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두려워서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도 뭐 일면 톱으로 그걸 실었습니다만 북한의 고위 간부의 인터뷰 그러니까를 실어서 기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가끔씩 넘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꽤 많은 고위 간부들이 탈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주를 이루죠. 뭐 그 중에서 누구는 북한에서 이제 뭐 비리 때문에 처벌 받은 게 도망온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공포 정치가 두려워서 탈북했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고위 간부한 북한은 크게 따지면 이제 직책이 비서급, 노동당 비서급 부총리급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부장, 노동당 부장이면 장관급. 그 다음에 부부장이 차관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장이 있습니다. 과장이 우리처럼 1급 국장급인데 1급 국장급 정도면 이른바 중간 간부이자 고급 간부인데 이들급의 인사들이 지금 국내에 몇 명이 내려와 있고 지금 북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북한 김정일 정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최고의 통치, 고위 간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도 잠시 보도를 했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명철 그 처형에 대해서 남한 측에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기사를 계속 쓰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왜 김정은이 지금 제대로 통치 못하고 지지 기반, 통치 기반이 약하다는 거에서 북한 김정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또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여러 측면에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간부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은 본다면요. 그래서 북한 간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심리 상태가 이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북한 고위급 간부 중에 정말 예전의 일인데 전투기 몰고 아예 전투기째 넘어온 분도 계셨어요. 이은평. 예. 1983년 기억이 선명하네요. 근데 저도 생생해요. 이거 보니까 우리도 요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 그러는데 북한의 노동당 간부도 복지부동이군요. 복지부동이네요, 예. 거기도.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좀 다른 것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는 것은 북한도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핵심에 김정은이 가까울수록 이렇게 느닷없이 처형당하거나 수청당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예. 어떤 지시나 명령을 수행하고서 그것에 성과를 못 내면은 바로 처형하는 그런 공포 통치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예.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성과를 못 내면 이 파리 목숨이 되니까. 그래서 이 공포의 나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 자리를 안 가는 건 물론이고 그렇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예 탈북하는 그런 일까지 있어서 그리고 그 주로 탈북하는 간부들이 다른 것도 아닌 김정은의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당에 가다 예.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그렇군요. 김정은이 최근에 반발했습니다. 남한까지 쫓아가서 탈북한 사람을 처벌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왜 열받은가 그리고 왜 고위급 간부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함께 보시죠. 자, 반기문 총재가 한국에 옵니다.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2013년 8월 유엔 직원에게 주어지는 귀향 휴가를 이용해 다녀간 이후 2년 만입니다. 닷새간 머무르면서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세계 교육 포럼 등 유엔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와 한 유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공식 면담하는 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을 모시니까. 반 총장은 다만 이번 방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은 여러 차례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반기문 대방문이 잠복해 있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반 총장과의 관계 탓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상황. 정치적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반 총장은 귀국 때마다 찾았던 고향 충북 음성도 이번엔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데 고향을 방문하지 않는다. 정 의원님. 근데 꼭 한국에 올 때마다 충북 음성 고향을 찾았는데 이번엔 왜 안 찾을까요? 저도 이제 고향 안 찾은 건 처음입니다. 물론 예. 행사는 이제 고려대에서 열리는 세계 교육 포럼의 행사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바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고향에 들어가 선친의 묘소에 꼭 참배를 했던 걸로 봐서 이번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충청에서 열고 있는 충청 제망론 이거와 본인이 무관하다.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충청 반기문 대망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외교가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부터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외교관에서 듣기로는 본인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렸고요. 특히 가장 반대자가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7년에 걸친 반기문 총장의 임기 10년에 굉장히 지쳐있고 쉬어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역시 내부에서 부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성완종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다라는 의사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대망론에 좀 몸을 조심하기 위해서 고향을 안 찾는다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배승희 변호사님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은 반기문 총장도 이름이 여럿 올랐는데 성완종 사태를 좀 의식하는 측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없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향도 방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고향 방문도 하고 평소대로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걸 신경 쓴다는 것인데 저는 좀 대망론이 너무 일찍 나온 것이 아니었나. 너무 일찍 나왔다. 네. 그리고 굉장히 너무 일찍 나와서 이미지를 다 퇴색시켜버렸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에 의해서 사실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좀 불리하게 됐다. 예. 많은 국민들이 이분도 충청 포럼에서 돈을 받았구나. 또 많이 이 성완종 회장이 많이 도와줬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반기문 총장의 동생분도 지금 경남 기업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반기문 총장도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었네라고 생각한 게 많아서 이제 대망론에 의해서 여야가 데려갈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야 쪽 분위기를 직접 물어볼게요. 최근까지만 해도 반기문 총장은 여당 쪽 인물이다. 무슨 말이냐? 야당에서 장관한 사람이다. 서로 땡겨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요즘은 좀 어때요, 양쪽? 저희는 글쎄요.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반기문 신경 쓸 데가 없다. 외부분을 모셔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우스운 상황인데요. 예. 뭐 배승희 변호사 참 짚어줬습니다만 어쨌든 반기문 총장의 인기가 확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데는 이른바 그 차기 주작감이 없는 여당의 친박계 비주류죠. 이상하게 비주류입니다. 대통령 측근들입니다만 당에서는 비주류인 친박계. 그 얘기는 나중에 해주실 거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동계 사실 정치 원로인 권노갑 상임 고문이 찾아왔었다고 두 명이. 그리고 그것이 아마 이렇게 얘기가 돼서 뭐 야당 쪽 인사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장관도 시켰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다음에 누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야당 쪽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일단 어수선합니다. 야당 어수선하다. 예. 본인도 스스로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것에서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족 간에 식사하는 자리에도 이렇게 또 자리에 참여하고 이랬던 것이 또 드러나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야당이 뭐 다시 이분을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때 찾아왔었으니까 그랬던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마찬가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 내에서나 좌파 내에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쪽에서는 반기문 현 총장은 기반이 없으니까 어느 정당 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주고 모셔오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은 정치가형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 정치권이 하는 정치적 묶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르내리면서 뭐 충청 포럼의 창립 멤버였다. 성완종 씨가 내가 장관 만드는데 노무현 정권 하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을 했는데 그때 장관 만드는데 내가 도움을 줬다. 또 유엔 사무총장 할 때도 내가 어느 나라를 설득했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곤혹스럽죠. 예.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러한 유언비어가 될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라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 그건 정치인과 일반 관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은 관료형 인물입니다. 관료형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충주고를 나왔습니다. 충주고를 나왔는데 충청도를 가지 않은 것처럼 말씀했지만 이제 나는 정치권 좀 멀리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반기문 총장의 대망론을 가장 많이 풍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게 성완종이었습니다. 성완종이란 분이 이제 사망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도 이제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각 중계차 현황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민주화 항쟁 정부 기념식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장관, 최경환 부총리도 저곳에 참석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김무성 새누리당 여당 대표도 지금 민주화 항쟁 기념식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도착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요즘 국가보훈처, 정부에서 재창 금지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라고 기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김무성 대표가 5.18 민주화 항쟁 기념식을 맞아서 임을 위한 행진곡 나 오늘 무렁차게 부를 거다. 라고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과연 오늘 재창이 될지 여부가 5.18 민주화 항쟁 기념식을 보는 또 하나의 스코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승 위원님,
지금 5.18 기념식 시작됐는데 김무성 대표 이 무리한 행진곡 부르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당청 관계에서 당이 이기게 됐네요. 즉 여당의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게 되면은 정부가 그거를 그 기념곡으로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논리적 근거를 잃게 되고요. 지금 여론 자체도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해석을 하고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용된 거, 잘못 사용된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 정부의 해석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에서 저렇게 지정하고 재창토록 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여야의 대표들이 다 참여했고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세상에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데에서 보훈처장이 임의로 저렇게 규정하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나누고 갈등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 무리한 행진곡 제창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어제 사실은 물병 세례를 맞지 않았습니까? 물병 세례 맞은 거에 대해서 아주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기자들이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시민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하려 왔지만 저희 때문에 행사가 중단돼서 죄송하다. 광주 시민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과격한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나는 광주 시민에게 물병 맞은 것이 아니다. 외부 과격 세력에게 물병을 맞았다.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모습도 지금 보였고요. 많은 시민들, 광주시 시민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정현 최고위원의 모습도 언뜻 비쳤고요. 자, 배승 변호사님, 임을 위한 행진곡 사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합창곡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친북 성향의 인사들 사이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주제곡처럼 불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나란히 쓴 모습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가보훈처의 주장인데 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의 논리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인데요. 예.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국민 의례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행사가 계속됐고 또 국가 그 형식까지 갔는데 그거를 단순히 국가기관인 하나인 국가보훈처에서 한다는 그런 걸 금지하고 또 이 정권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논리가 좀 적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민주화 운동에서 이 재창곡을 한다면 그것도 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성희 의원님, 당청 간의 싸움에서 당이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무리한 행진곡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입장입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청와대라는 게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국가보훈처가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대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국가보훈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따지고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저작권은 우리 측에 있습니다. 북한이 일부 사용을 한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출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 임을 위한 행진곡에 정말 꽃을 핀 곳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북한에서 오용을 됐다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 무리한 행진곡은 사실 박용진 대변인에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네. 박용진 대변인, 이 무리한 행진곡 많이 불렀죠? 많이 불렀죠. 예. 숱하게 불렀죠.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도 명예도 이루고 남김없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시는요,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황석영 씨가 그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백기환 소장도 이렇게 영혼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아마 82년도인가요? 광주항쟁이 80년이고요. 82년인가 83년도인가 영혼 결혼식을 합니다. 예. 두 분의 그 광주 관련자가 두 분의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거기서 처음에 불렸던 노래예요. 두 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그 기억하면서 부른 노래인데 그 차츰차츰 모든 대학가에서부터 불려지기 시작해서 왔어요. 이번에 그 국가보훈처의 논리가 참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남쪽 문인 중에 북에가 월북을 했어요. 세상에. 월북을 해가지고 북에 부수상까지 한 아주 이게 종북 원조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예. 벽초 홍명희 선생입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임꺽정입니다. 임꺽정이죠. 임꺽정은 대한민국의 드라마로, 영화로, 그리고 지금도 소설로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드라마를 제작한 사람 안 잡아가네요. 그리고 이거를 주연한 사람들도 아무런 제재를 안 당합니다. 소설은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그 국민 갈등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국가보훈처가 또 최근에는 자기들 임의로 말이에요. 그 천안함 희생영령과 관련된 추모식도 합치기로 했다. 연평 관련 희생자들 합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국가기구가 함부로 판단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직까지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영령들에 대한 묵념 순서, 애국가 재창에 이은 묵념 순서였고요. 자, 안용환 의원,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이제 저 절차는 국가보훈처가 정한 공식 절차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에 그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은 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뭐 자발적인 그 참석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도 참석을 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뭐 과거 국회에서 결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노래를 부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부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국가보훈처장이 예. 오히려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무리한 행진곡은 잠시 후에 행사가 무르익었을 때 아마 다 같이 부를 것 같은데 국가보훈처장도 저 자리에 참석을 하고 국회의장도 참석을 하고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참석을 합니다. 이무리한 행진곡 다 재창할 것으로 현재 분위기상은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창은 모두가 다 불러야 된다. 그러나 합창은 그 합창단이 있거든요. 그 합창단이 할 때 따라 부르고 싶으면 따라 불러라라고 하는 아주 옹색한 논리예요. 그래서 아마 행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쯤에 다음은 이무리한 행진곡의 합창단의 합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일어나서 부를 때 그럼 따라 불러라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억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우리 애국가는 전체가 다 일어나서 같이 부르죠. 그렇죠. 이게 재창입니다.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관련된 곡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3.1절 같은 경우는 김희가 뭐 우리 3.1절 관련해서 독립만세 노래를 부르죠. 김인년 3월 1일로 정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같이 일어나서 부르면서 그 전체 행사를 마무리 짓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재창을 못하게 하겠다. 합창 만들어라. 부르고 싶은 사람은 따라 불러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광주 시민들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있고 모든 일에는 형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멍청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되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자,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준비한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준비한 내용은 많은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기념하는 정부 기념식 행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나란히 앉아있는데 아직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과거의 숱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야 대표가 인사말 정도는 나누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와 묵직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